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숙종연간 경상도 깊은 산줄기가 겹겹이 둘러싼 외진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은 사철 안개를 품었고 고을로 드나드는 길은 비가 오면 끊어지기 일쑤였지요. 세상과 떨어져 있는 만큼 이곳의 법도와 질서는 유난히 완고했습니다. 그 고을에서 서문화는 태어났습니다. 백정의 피를 이은 아이였지요. 서문화의 아비 서천복은 대대로 도사를 업으로 삼아온 집안에서 홀로 다른 길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의 살을 가르던 손으로 사람의 맥을 짚고 피를 먹게 하며 살아가던 의원이었지요. 글을 배웠고 약초의 이치를 알았으되 관가의 장부에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병이 들면 서천복을 찾았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열에 들리면 눈이 멀어가는 노인을 부축해와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해가 뜨면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정의 문턱은 넘을 수 없는 선이었고 그 선은 친절과 냉대 사이를 가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서문화는 그런 아비의 곁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약을 다리는 불 앞에 앉아 있었고 피 묻은 천을 삶아내는 냄새 속에서 잠들곤 했지요. 또래 아이들이 냇가에서 웃고 떠들 때 문화는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조용한지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화는 늘 조용했고 울음을 삼키는 법을 일찍 배운 아이였습니다. 고을 아이들은 문화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놀다가도 어른들의 눈길이 닿으면 슬그머니 자리를 떴지요. 문화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 고을에서 함께 웃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러쓰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서천복은 딸에게 늘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소리내어 싸워도 되는 일이 있고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일이 있다고요. 문화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제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훗날 피처럼 몸에 스며들게 됩니다. 고을의 질서는 분명했습니다. 위에는 관가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양반과 상민이 있었으며 가장 밑에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서천복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문화 역시 그 경계를 넘을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삼킬 수도 있다는 사실만은 알지 못했지요. 비극의 조짐은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낮 관가의 하급 아전이 다친 짐승을 끌고 와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서천복은 말없이 상처를 살폈고 문화는 곁에서 약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포졸 하나가 피를 흘리며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였고 피는 이미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천복은 밤새 침을 놓고 약을 먹였습니다. 문화는 등잔불을 밝히고 물을 갈아왔지요. 그러나 새벽녘 포졸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피 냄새만이 남았고 밖에서는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문화는 알 수 없는 불안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천복을 마주치면 말을 아꼈고 문화에게 향하던 시선에는 노골적인 거리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죄를 입에 올리지 않았으나 이미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을 정해둔 듯했지요. 서문화는 밤마다 아비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비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래된 호수처럼 깊고 불길하다는 것을 문화는 알지 못한 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서문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을에서 자신의 삶이 이미 값이 매겨졌으며 곧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서문화는 혼담을 전한 사내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초가의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아비의 숨결이 아직 방 안에 남아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가의 이름이 얽힌 혼인은 명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아있으면 살아갈 길이 막히고
떠나면 알 수 없는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문화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뒤 사내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떠날 날짜를 못 박았고 짐꾼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문화는 그제야 아비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약장, 침통, 손때가 벤 약서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은 재산이 아니라 서천복이라는 사람의 삶 그 자체였지요. 문화는 보자기를 묶으며 몇 번이나 손을 멈추었습니다. 묶는다는 것은 끝을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날 새벽, 문화는 초가의 문턱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울음을 삼키는 법을 배웠고 피 냄새 속에서도 잠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짐처럼 남겨야 할 것이었습니다. 문화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문화는 처음으로 고을 밖 세상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의 소리, 낯선 말씨, 서로의 신분을 묻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지요. 여기서는 누구도 문화를 백정의 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명함은 자유가 아니라 더 큰 손에 넘겨졌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한씨 집안이 자리한 산자락 아래였습니다. 기와 지붕은 층층이 겹쳐 있었고 담장은 사람의 시선을 단호히 막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문화는 자신이 사람이라기보다 이미 쓰임이 정해진 물건처럼 옮겨졌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낮인데도 서늘했고 발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하인들은 문화를 힐끗 바라보고는 곧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 체념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이미 이 며느리의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곧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허리는 굳게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문화가 큰절을 올리자 한씨 부인은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정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울음은 허락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계약이었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잔치는 없었고 충문에는 문화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혼인은 분명 이루어졌으나 기록에는 남지 않는 결합이었지요. 문화는 그제야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애매한지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신랑 한지율은 혼례 내내 말수가 적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곧 시선을 피했고 손을 맞잡는 순간에도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얹혀 있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낙향한 형조 좌랑이라 불렀으나 그 말 속에는 존경보다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례 뒤 문화는 며느리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안채를 쓸고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살림을 배웠습니다. 일은 많았으나 이상하게도 꾸중은 없었습니다. 잘해도 칭찬이 없고 실수에도 꾸짖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문화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듯했지요. 집안에는 묘한 규칙이 많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모든 일을 마칠 것, 안방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 것, 밤에 들리는 소리에 놀라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지 말 것. 규칙 하나하나가 문화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해가 지면 집 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물러났고 안채에는 불을 최소한으로만 밝혔습니다. 어둠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문화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낮게 끓어오르듯 이어지다가 이내 끊어지곤 했습니다. 사람의 숨소리와도 짐승의 울음과도 달랐지요. 문화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을 굳혔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침묵이 가장 큰 미덕임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지율은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했습니다. 문화의 손에 상처가 나면 약을 가져다 주었고
아비에게서 배운 의원의 솜씨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밤새 열리지 않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문화에게 설명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의 오래된 이야기를 조금씩 흘렸습니다. 이 집안은 오래전부터 밤을 조심해왔고 그 대가로 지금의 자리를 지켜왔다고요. 문화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 혼인은 사람과 사람을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액을 막기 위해 치러진 의식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말입니다. 며느리로서의 나날이 이어질수록 문화는 자신의 감정을 눌러 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삼켜야 했습니다. 울음은 금기였고 금기는 곧 집안의 생존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문화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울지 말자고, 버티자고요.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 믿으며 말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서문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한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 집안의 운명을 떠받치는 그릇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그릇이 가득 차는 날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찾아오게 되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며느리로서의 시간이 쌓일수록 문화는 이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기침 소리마저 삼키는 듯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짓으로만 대화를 나누었고 해가 지면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워졌지요. 문화는 안채의 구조를 천천히 익혀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정하고 질서정연했으나 유독 한쪽 끝에 자리한 안방만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햇빛이 깊이 들지 않았고 문 앞에 서면 알 수 없는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그 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지 말라 일렀고 밤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염려보다 단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는 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몸이 먼저 긴장했고 귀는 스스로 소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바람이 문사를 흔드는 소리에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집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눌린 숨결이었습니다. 어느 밤 문화는 물을 마시러 일어나다가 안채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움직임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문화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멈춰 섰고 그림자는 이내 안방 안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화는 한지율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화는 약을 바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느냐고요. 한지율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문화는 한지율의 낮과 밤이 서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한지율은 조용하고 예에 바르며 문화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밤에 한지율은 문 뒤에 숨어 어떤 고통과 싸우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문화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장소는 오래전부터 밤을 온전히 보내지 못했다고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라는 통보에 가까웠지요. 며느리로서의 삶은 점점 의식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동선으로 움직이며 정해진 말만을 해야 했습니다. 문화는 자신이 사람인지 재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공포도 의문도 모두 안으로 삼켰습니다. 울음은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죄였고
그 죄가 무엇을 부르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문화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자신을 들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대가는 아직 청구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서문화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남게 될지를 말이지요. 승낙도 거절도 아닌 침묵 속에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문화는 이 집안의 밤이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밤을 맞이하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밤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때가 오면 숨을 낮추고 불을 줄이고 스스로를 감추었지요. 문화는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벽을 타고 전해지는 떨림 같기도 했고 땅 속에서 올라오는 숨결 같기도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움직였고 문화만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문화는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지는 않았으나 숨을 고르는 소리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지요. 문화는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을 열면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문화에게 안방의 등잔을 손질하라고 일렀습니다. 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문화는 잠시 망설였으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에는 밤새 남은 듯한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문화는 등잔을 닦으며 이 방이 단순한 잠자리만은 아니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문화는 점점 더 안채 깊숙한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쓸 물을 준비하고 약탕기를 데우고 상처를 씻을 천을 삶는 일까지 맡게 되었지요. 그것은 며느리의 일이기보다는 어떤 의식을 준비하는 손길에 가까웠습니다. 문화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어야 하는지, 왜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지 말이지요. 묻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울음은 곧 금기였고 금기를 어기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문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길어졌고 낮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화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으나 아무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씨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문화는 그 쌓임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울 필요조차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게 문화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가장 짧아진 무렵부터 한씨 집안의 밤은 이전과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속도가 유난히 빨라졌고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안채의 공기는 이미 밤처럼 가라앉았지요. 서문화는 그 변화가 단순한 계절의 탓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그 즈음부터 문화를 더욱 자주 불러 앉혔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으나 눈길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얼굴 어딘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문화는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으나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씨 부인은 문화를 불러 물었습니다. 밤에 무엇을 들었는지 말해보라고요. 문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들리는 것이 있으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한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문화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은 이미 며느리가 듣고 보았음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한지율의 상태 또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이전보다 더 무덤덤해졌고 밤이 가까워질수록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이면 그는 반드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기 전 잠시 마루에 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오래된 고통을 견디기 위한 준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문화는 안채에서 물을 데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은 반드시 해가 완전히 진 뒤에 올릴 것, 그리고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말만 덧붙여졌지요. 문화는 그 말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을 데우는 동안 안방 쪽에서 낮고 눌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숨소리 같기도 했고 이를 악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문화는 손을 멈춘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으나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문을 향해 가는 순간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소리는 끊겼습니다. 대신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뜨거운 물 위로 서리가 끼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었지요. 문화는 자신도 모르게 물동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온기가 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문화는 안방 근처에서 더 자주 불려다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물을 데우고 약탕기를 살피고 문 앞에 등을 놓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문화는 직접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문화는 문득 자신의 그림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그림자가 실제보다 길게 늘어져 있었고 움직임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문화가 손을 들어 올리면 그림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따라 움직였지요. 문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문화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방 문이 떠올랐고 문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리도 말도 아니었으나 분명히 의지를 가진 무엇이었습니다. 서문화는 아직 그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금기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자신은 그 경계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서문화는 밤을 새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불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새벽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숨이 막히는 듯했지요. 낮은 준비의 시간이고 밤은 감당해야 할 시간이라는 인식이 몸에 박혀버렸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더 이상 규칙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화의 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물을 데우다 데인 자국, 바늘에 찔린 흔적, 약초에 베인 상처까지도 말이지요. 그 시선에는 염려와 만족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문화는 그 눈빛이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씨 부인은 문화를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물러나 있었고 집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는 오래전부터 밤을 견디는 역할을 맡아왔다고요. 그 말에는 위로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문화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무엇을 견뎌야 하옵니까? 그 질문에 한씨 부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보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할 것, 귀로 듣고도 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요. 문화는 그 말이 곧 다가올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 사이로 마치 무거운 것이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화는 문 앞에 놓인 등잔을 지키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문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또렷하게 느껴졌지요. 잠시 뒤 한지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와 같으면서도 어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문화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으나 부름이라기보다 참아내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문화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문이 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문화의 몸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물에 닿아도 온도가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눈동자가 어둠을 더 깊이 품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그 변화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자리는 점점 더 안채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문화는 이제 밤에만 부엌을 쓰게 되었고 낮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삼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밤을 위한 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지요. 어느 비 오는 밤, 문화는 안방 문틈 사이로 바닥에 떨어진 흔적을 보았습니다. 물도 약도 아닌 검붉은 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닦아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바닥 틈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문화는 그 자국을 닦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문화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금기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를 가두기 위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서문화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가올 밤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로서 주어진 역할이자 피할 수 없는 전환의 시작임을 느끼면서 말이지요. 비가 그친 뒤에도 집 안의 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벽과 바닥은 늘 축축했고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물기 섞인 냄새가 은근히 배어나왔습니다. 서문화는 그 냄새가 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무엇인가가 남긴 흔적임을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지요. 한지율은 점점 낮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의 모습을 드러내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햇빛이 강해질수록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문화가 약을 권하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몸에는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체념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듯 문화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안의 과거를 아주 조금 꺼내 보였습니다. 오래전 이 집안은 산의 기운을 거슬렀고 그 대가로 장손의 밤이 뒤틀렸다고요. 그러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지요. 그날 밤 문화는 안방 문 앞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 너머의 공기가 파도처럼 일렁였고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이 발바닥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몸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는 과정처럼 느껴졌지요. 문화는 문득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울음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 밤을 견뎌야 한다는 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울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숨기는 일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을 문화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밤 한지율의 신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 사이로 마치 뼈가 비틀리는 듯한 낮은 마찰음이 섞여 들렸지요. 문화는 등잔을 지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감각이 더 강하게 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문 안에서 무거운 것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문화는 손을 움켜쥐며 숨을 고르려 했으나 숨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울렸고 온몸에 피가 한 곳으로 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분명 사람의 길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는 등잔불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리다가 이내 다시 안으로 거두어졌습니다. 문화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감각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고 문화와 시선을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문화는 알 수 없는 연민과 결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자리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문화는 이 집안에서 밤을 대신 견디는 사람, 변화를 목격하고도 울지 않는 사람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택이 아닌 역할임을 문화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문화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보게 될 것이며 견딜 것이고 울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 다짐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전환을 받아들이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문화는 안방 문 앞에 서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먼저 오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문 너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략은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짐작이 밤마다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었지요. 문화가 밤의 준비를 마치고 돌아서면 한씨 부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밤이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 세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문화는 자신이 더 이상 며느리로만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어느 밤 한씨 부인은 문화를 불러앉히고 오래된 비단 보자기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안에는 빛이 바랜 부적과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양이 그려진 작은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다만 가까이 두고 필요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의 안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문 너머에서 풍기는 냄새가 짙어졌고 공기는 눅눅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문화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 안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체온이 아니라 오래된 땅 속의 기운과 비슷했습니다. 안에서는 한지율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고 길게 이어지는 숨결과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문화는 문 앞에 등을 놓고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이 집안의 밤이 무너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문 안에서 무언가가 문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감각이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며들었고 그 그림자는 분명히 비늘 같은 굴곡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그 모습을 보고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이 자신에게 요구한 것은 희생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울지 않는다는 것은 견디는 일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문 안쪽에서 낮은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것도 사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밤을 채우고 있었고 그 고통이 집안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율은 극도로 지쳐 보였으나 살아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햇빛을 받는 그의 모습은 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알았습니다. 밤이 오면 다시 다른 형상이 깨어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그날 처음으로 문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도 사과도 아닌 인사였습니다. 문화는 그 인사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밤은 며느리의 침묵 위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문화는 그날 밤 안방 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요. 보게 될 것이고 견딜 것이며 울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 다짐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환을 끝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문화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으나 돌아갈 길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다음 밤은 더 이상 이전의 밤이 아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옛날 옛적 서문화는 더 이상 날짜를 세지 않았습니다. 99날이라는 기한이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서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밤의 깊이로 흘렀고 그 깊이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곳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부터 안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나무집조차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마치 이 집안 전체가 다가올 밤을 미리 숨죽여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서문화는 조용히 물을 데우고 약탕기를 살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으나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그날따라 일찍 안채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눈길은 분명히 문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감시도 기대도 아닌 오래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수십 해를 살아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안방 안에서는 이전과 다른 기운이 퍼져 나왔습니다. 공기가 눅눅해지고 바닥을 타고 낮은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숨소리도 발걸음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가 형태를 바꾸며 견디는 소리였지요. 서문화는 문 앞에 앉아 등을 밝히고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안의 죄를 말해주겠다고요. 오래전 한씨 집안은 산의 기운을 거슬러 권세를 얻었고 그대가로 산신의 화신인 비린룡을 인간의 손으로 베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몸뿐이었고 원한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원한은 장손의 피에 스며들어 밤마다 모습을 드러냈지요. 서문화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은 사람과 사람을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죄를 이어받기 위한 장치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한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99날이 지나면 선택의 시간이 온다고요. 저주는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옮겨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짐승의 자리를 맡아야 하며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 안방 안에서 낮고 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서문화는 그 울음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무엇이 되었든 하나는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했으나 이내 장대비로 변해 산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이 집안을 덮으려는 듯 거셌습니다. 멀리서 횃불의 빛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번져왔습니다. 유물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문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숨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밤을 넘기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겠다는 맹세는 여전히 유효했고 이번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무거운 기척이 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소리와 함께 낮은 숨결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서문화는 문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기다려 온 자리로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빗물이 뒤섞여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고함은 정의를 외치고 있었으나 그 소리는 산에 부딪혀 왜곡되어 돌아왔습니다. 서문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을 위협하는 것은 요물이 아니라 늘 사람의 얼굴을 한 공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안방 문 안쪽에서 다시 한번 낮고 깊은 울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울음에는 고통뿐 아니라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문화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주를 짊어진 존재 역시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택하지 못한 운명이 밤마다 몸을 찢고 있다는 것도 말이지요. 서문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잔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끝은 바닥에서 미묘하게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문화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도 된다고요. 그 말에는 명령도 부탁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예정된 절차를 확인하는 목소리였지요. 서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안방 안의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눅눅하고 차가우며 비늘에 스친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안쪽에는 인간의 형상을 간신히 유지한 한지율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괴물이라기보다 끝에 다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문화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겠다고요. 그 말에 한지율의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서문화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침내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안채를 비추었고 포졸들은 요물을 찾겠다 외치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쓰러진 한지율과 그 앞에 서 있는 서문화뿐이었습니다. 요물은 없었고 피비린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대신 서문화의 그림자가 달랐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가장자리에 비늘 같은 굴곡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으나 서문화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포졸들은 명분을 잃은 채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소동을 비로 돌렸고 한씨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한지율은 며칠 뒤 인간으로서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은 더 이상 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문화는 안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로서의 삶을 끝냈고 대신 집안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울지 않는 여인, 밤을 받아들이는 여인으로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 선택의 대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들의 안온함이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문화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이미 필요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고른 의지의 형태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재앙에는 이름을 부를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서문화는 그 이름이 되기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안은 살아남았고 한 여인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